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좋은 출발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에 대해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또 평창올림픽 그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남북 대화가 관계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북한 핵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이란 겁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투트랙 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또 노력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또 북핵 문제 해결의 부분에서 좀 진도가 나가야 또 남북 관계도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된다며 성과가 나올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 제재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도 완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북핵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고강도 제재 압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국회에 개헌안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면서 국회 합의 마지노선을 2월 말로 못 박았습니다.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라며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담는 것은 하나의 합의를 이뤄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연기하더라도 기본권이나 지방 분권 등으로 개헌을 하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정부 발의 시 최소한의 개헌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정부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BBK 김경준 씨의 돈이 들어있는 스위스 계좌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동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 문건을 작성한 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양모 행정관이었는데 당시는 주가를 조작한 BBK 김경준에게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다스와 다른 투자자들의 소송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양 전 행정관은 SBS 취재진에 김재수 당시 LA 총영사가 요청해 문건을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수 전 총영사는 다스 소송 대리인이었는데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한국 외교관인 총영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 김 전 총영사가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와 재산 동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양 전 행정관은 말했습니다. 양 전 행정관은 민간기업의 일에 왜 청와대가 나섰느냐는 질문에는 김경준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BBK 소송 법정에 나오라고 하면서 대통령 이름이 계속 언급돼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권재진 민정 당시 수석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업적으로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 지시로 그 업무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양 전 행정관은 말했습니다. 그 뒤 다스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스위스 계좌에 있던 김경준 씨 돈 14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런 날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정말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 저 멀리 시골 인천에서 달려오신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시골 인천에서 달려온 이 추운 칼바람을 헤치고 온 유명정입니다.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거 봐. 시골이라는 얘기 왜 했냐면 서울 출신인 사람들이 꼭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어요. 나도 그래도 대도시 광주 출신이잖아. 나 지방 간다. 뭐. 근데 아니 지방이라는 표현은 괜찮지. 시골이라 그래. 꼭 이번 추석 때 시골 가요? 나 광주라고 임마. 그래서 내가 한번 안가품 한번 해봤어요. 나는 서울 사람이잖아 지금. 아니, 인천은 시골이 맞는 게요. 어젯밤에 눈이 살짝 한 3mm, 5mm 정도 쌓였는데 길이 다 빙판이졌어요. 제설 작업 안 해서. 유정복이 그 시기 때문에. 시골 맞아요. 와, 서울은요 편집 끝나고 잠깐 운동 나갔을 때 걸어보니까 딱 나가는 순간에 이미 이면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마을버스 정도 다니는 도로는 소방차처럼 생긴 차가 있어. 계속 연막칼슘 뿌리고 다니는데 정말 부지런하구나 봤고요. 자, 눈이라고는 부산에서 코빼기도 못 봤던. 그렇죠. 바로 그런 분이시죠. 네. 서울 올라와서 많이 보고 있죠 지금. 네. 아니 저 양반도 인천이에요. 그러니까요. 시골 인천에서 올라오신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참고로 그 야수님은 예전에 그 동화매립지라는 곳에서 살고 계세요. 동화에서 만든 매립지. 더 시골인가요? 그래요? 청라지구라고. 거기가 동화매립지예요. 아, 그래서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쓰레기를 치워내고 공사하나 보네. 그렇군요. 언제 이사 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너무 추워요. 이사하기가? 네. 요즘 포장이사 맡기면요. 보고만 있으면 돼요. 포장이사가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살림꾼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오늘도 네. 길냥이 밥을 주고 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자, 이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출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중요한 연설들이 있어요. 하나는 취임식에서 하는 연설. 그 취임식도 사실 약식이었어. 그렇죠. 네. 비상국면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누릴 걸 못 누렸어. 국회의사당에 몇만 명 모아놓고 선수하고 이러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국회에 있는 로텐도어인가 거기에서 약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크게 하는 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취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코미디 같은 얘기 하나 나와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조선비제 박정혁 기자입니다. 저 2017년에 그 대통령께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들한테 이제 문자 폭탄이나 18원 후원금 같은 게 이제 쏟아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도한 표현들이 있어서 의원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위로도 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거창하게 드린 이유는 기자들이 이제 기사로 표현을 할 때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그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격한 표현들이 있다면 그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언론인들께서는 기사에 대해서 독자들의 의견을 가급부터 받으실 텐데요.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많은 이렇게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뭐 우리 제도 언론의 비판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뭐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여러 가지 트윗이나 뭐 그렇게 뭐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와 생각이 각큰 다르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선 비즈? 결국은 조선 기자죠. 예, 조선일보 계열사죠. 조선일보 계열의 경제 전문 신문 뭐 이런 건데 거기 기자가 악플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악플이 너무 심해서 대통령께서 그거를 좀 자제 좀 방법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게 대선 국면에서 한번 그런 요청이 있었죠. 예. 답은 사실 뻔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지향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자를 욕하기 전에 이건 조선일보라는 그 매체가 갖고 있는 지향점이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어찌됐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기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기자가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자유분방하게 질문할 수 있게 100%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딴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요. 이 기자가 중국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홀대론을 타이틀로 쓴 첫 기자래요. 네, 혼밥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성함은 조선비지의 박정엽 기자님이시고요. 또 나름 페미니스트세요. 박이정엽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학생 때 그렇게 썼더라고요. 조선이 이런 사람 있어? 아니, 이 사람이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연대 초대 총장 백낙준 동상 앞에 친일파라고 쓴 글씨를 붙이면서 이게 기사화됐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조선일보 계열에 입사한 후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밥그릇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변절의 어떤 아이콘 중에 하나구나. 네. 변절이라기보다 밥그릇에 충성하다 보니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제가 전공이 그쪽이니까 만약에 조선일보나 TV조선에서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입사를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었거든요. 전 못해요. 아무리 그게 밥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쓸 수 없는 내 마인드가 아닌 거를 계속 기사로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들어가서 조선일보를 한번 개혁해보겠다 이런 생각. 그건 손석희의 사장급이고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단으로 들어가면 뭐 왕따 당하고 그냥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영혼 없이 기사를 쓰니까 바로 그걸 기레기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답이 달라질 건 없어요. 저열하고 좀 값싼 정신세계가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부탁한다고 안 그러면은 어떤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우르르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은 있겠죠. 되도록 그런 비판적으로 댓글을 달더라도 좀 고운 말로 좀 논리적으로 좀 인격을 좀 보호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마저도 표현을 안 하시잖아요. 관계가 스타와 팬의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수평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감히 명령 같은 걸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을 받은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생각이 같든 다르든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입니다. 기자분들께서도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그리고 악플의 어떤 속성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 악플 달던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다는 악플이 있어요. 네 생각 좀 바꿔줘 제발 부탁해 이런 느낌으로 악플이라는 개념이 내용의 악플성을 떠나고 형식의 악플 있잖아요. 쌍욕이 섞이고 표현이 거칠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잘하면 자기가 악플 달았던 기억이 없어요. 악플을 달았던 기억이 없는 듯이 사라진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력을 봤더니 한 3달 전에 악플 달던 분이 최근에는 칭찬하는 댓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 관계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의 그런 지향점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내가 말할 처지는 아니다라고 완곡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기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리더로서 지지층의 리더로서 당신이 어떤 지침을 내려달라. 그러면은 내가 좀 더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의도였던 거잖아.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이 말 때문에 완전히 증폭된 거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동안 사실은 편하게 기사를 써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댓글 부대하고 한편일 때는 이런 불만보다 칭찬을 더 많이 받았을 테니까 지난 거의 9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 정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힘으로 저지를 한다고 하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이런 식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썼던 기사의 타이틀 같은 걸 보면요. 불과 며칠 전에 문 대통령 1987을 본 것에 대해서 정치색 짙은 영화 관람한 문 대통령 이렇게 쓰고요. 안철수 중요 선거 때마다 영화 정치, 네 번째는 내부자들 이렇게 딱 분위기가 다르게 쓰잖아요. 그리고 기자 수첩, 취임 100일의 교훈,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라던가 아니면 청와대 내로남불 옹호론까지 만들어 홍종학 구하기, 쪼개기 증여, 상식적 방법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되는 글을 써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이 기자가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의 그 답변을 우리가 우리 언어로 우리 생각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예전과 같은 시대가 아니고 세상이 변해서 사람들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사개진을 활발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라 내가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당신들이 발맞춰야 가는데 당신은 아직 변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변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를 포함해서 기레기라고 하는 이 기자들은 자신들이 아주 엄청난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어서 국민들이 자기들이 가르쳐야 될 대상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반박글이 달리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감히 나한테.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조선일보사의 그 전체적인 맥락이 보이는 게 오늘 또 조선 TV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조선 TV 기자가 오늘 그 자유질문의 첫 번째 원칙이 그겁니다. 한 가지씩만 질문하세요 그랬어요.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그 원칙을 세워놨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사가지 없어요. 대통령이 고르세요 그랬어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이게 조선일보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박근혜 때는 뭐 핸드폰도 두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다 맨몸으로 들어가던 그런 애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신년 기자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스트가 추가될 거라는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특히 예의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 질문 내용이 상관없이 흔히 이런 식의 말을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진짜 괘씸한 건 그 청와대 기자단 해체 뭐 이런 청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주정부와 그렇지 않은 정부의 차이점은 출입처라는 게 있는데 보통 출입처 그 제도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착관계가 생겨요.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출입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출입처를 비판할 수 있는 건 민주정부 때만 가능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청와대에 맨날 날선 기사만 쓰고 있는 신문사 기자가 청와대 직원들한테 좋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같은 데서는 워낙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날선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찬양하는 거 외국 갔다 오면은 무슨 경제효과 막 사저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대면서 유착 관계로서 유지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복도 없고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선일보 정도 같으면은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상천하 유아덕전 이런 느낌 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권에 대해서 가르치려 들고 뭔가 조그만 꼬투리가 보이면 그거를 확대시켜가지고 기사 타이틀로 쓰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 기자단 해체하라는 청원이 걸리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출입처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기자실이 없고. 근데 그게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거라도 얻어 먹어야 될 사람들이 가서 정상적으로 출입하면서 어떤 정보를 얻어왔는데 그 자체가 홍보용이에요. 출입처에서 나오는 좋은 재료가 신문사나 방송사 기자들한테 나갈 때는 좋은 기사가 나가지 나쁜 기사가 나가겠습니까? 근데 홍보용인데 그러면서 유착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사무실 같은 걸 없애는 형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취재는 하되 그 취재 자체가 어떤 자율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보장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입처 취재단 자체가 일종의 계급화돼가지고 이 메이저 언론 그리고 그 한 중간 규모의 언론, 이게 소형 언론,
그리고 신생 언론 이렇게 완전 계급처럼 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출입처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왜 다 참고 있는 건지 좀 납득하기 힘들더라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회복되는 그 남북 고위급 회담 뒤에 기자회견이 열려가지고 이 상황이 트럼프가 역할이 있었다고 믿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이야기한다 하니까 기자들이 다 웃어요. 나는 그거 왜 웃는지를 모르겠대. 그거 왜 웃어요? 아니 트럼프가 계속 자기 공이라고 트위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에요? 하더라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좀 맞죠.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김정은의 공이라고 또 추켜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희화화돼서 그런지 그런 단어만 나와도 그냥 웃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외신 기자들의 역할이 얼마만큼 도드라졌냐 하면 이 외신 기자들은 첫 번째 마차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예의가 있었어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태세전환 불편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예민한 부분을 찔러요. 트럼프와 북한과 미국과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어긋나면 어떻게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굉장히 예민한 질문을 찌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크게 두루뭉실 그 미국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미국의 공도 컸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한 80%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한 거죠. 이 정도 대답을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왔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지방지 기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있었어요. 조선일보는 여전히 뻘짓을 하고 있었고 우리 땡땡땡 신문사는 옆에 기자가 질문할 거를 인터셉트해서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왜 땡땡땡이라고? 한결해. 왜 이렇게 피해가요? 주주께서. 주주니까 그냥 어떻게 감싸주려고 했는데 우리 김보엽 기자가 옆에 있는 기자를 인터셉트해서 질문을 해버려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했는데 지방지 기자들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오늘 포털에서 인기 기사 중에 하나로 조선이 옛날에 MBC를 보는 듯한 근육 보수 뭐 이런 것처럼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 중에 어느 화장실이 더 막히는가를 곧 취재를 해가지고 내보냈더만요. 자, 그러면은 나온 주요한 메시지들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한번 볼게요. 북핵 및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 물론 신년사가 또 따로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신년사는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일문일답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나온 메시지들. 첫 번째. 북핵 대화로 해결한다는데 미국과 이견이 없다.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사실 뻔히 나올 수 있는 답이잖아요. 네. 대화로 해결한다. 어쩌면 이거는 미국한테 하는 말이에요. 무력을 쓸 생각하지 마라. 내가 대화로 이걸 풀어나갈 거니까 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북한과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북조선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미국이 옆에 있고 중국도 있지만 사실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금 단계를 계속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북한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대북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항복할 거야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하는 거지 이게 대화가 전제 조건이고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이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이 대북 제재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였어요. 전 세계에서 두 나라만 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첫 번째 일본이겠고요. 맞았어요. 50점. 또 한 나라는 자유한국당 아닐까요? 거의 맞췄네. 한국.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마요. 대한민국의 일부 쓰레기들이지. 그렇지. 대한민국의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런 류들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은 일관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대화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대화를 계기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논조로 가고 있고요. 일본의 공식 입장입니다. 만나서 악수한 다음에 더 제재를 강화해야 그렇죠. 된다고요? 개또라이들인데요? 그렇죠. 되게 간단한 거예요. 김정은이라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니까 뭐 다른 문제니까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학생이 사고 치고 지금 학교도 안 가고 골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얘도 바라는 게 있겠지만 얘를 굶겨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도 넣어주고 계속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목적 자체가 대화하기 위해서지 모든 걸 끊어버리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부류는 그거잖아요. 못 나오게 해서 굶겨 죽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 클라이막스와 이게 그 밑으로 꺼지는 어떤 그런 리듬을 만들어가면서 대화라는 균형점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 거지. 다 같이 너 알아서 굶어 죽고 우리끼리 알아서 살게라는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냥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메시지요. 남북 정상회담 여건과 전망 갖춰지면 할 용의가 있다. 사실 너무 뻔한 답이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다만 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조금 더 한 발짝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할 용의 있다라고 표현한 거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또.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를 했어요.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여건이 조성된다는 건 그동안 꾸준히 대화 창구가 유지되면서 서로 긴밀히 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지금 유엔이 핵무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를 중간에 우리만 독자적으로 개성공단을 풀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글자 그대로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제재와 압박은 유엔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유엔은 제재 압박하기로 하고 우리만 따로 다 제재를 풀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개성공단은 사실은 예전에 5.24 조치 이전에도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만 예외였어요.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김정은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유엔과 미국이 합의를 해줘야 동의를 해줘야 개성공단을 열 수가 있으니까 우리 꾸준히 당신 나와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만 개성공단이 오픈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개성공단이 가졌던 그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게 개성공단이 있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더라도 개성공단은 예외로 쳤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개성공단의 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려면 그 제재를 푸는 내용에 개성공단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하고는 이제 그 상황이 다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시 한번. 정말 2년 전에 박근혜가 뭔 짓을 한 건지 이거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다음 메시지. 긴장 적절히 관리하며 대화로 이끌어야 한다. 그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메시지가 나왔고 우리는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올해 신년부터 시작해서는 이런 기조로 갈 거야.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자유한국당, 일본, 미국, 중국 그 모든 사람들한테 세계 만방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자극할 만한 메시지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북핵을 대화로 해결한다는데 미국과 이견이 없다. 미국 편을 드는 것 같지만 미국한테 너희들 절대 무력 일으키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만한 메시지라고 봐요. 북핵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이게 한반도 운전자론의 그 입지가 이제는 완전히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라이센스가 누가 갖고 있을 수 있느냐, 뭐 아베냐, 뭐 시진핑이냐 이게 아니고 최소한 한반도에서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한 면허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그 다음에 개헌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북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2018년은 개헌의 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개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했는데 첫 번째 메시지. 3월 중 국회 개헌 발의 안 되면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 일정상 개헌이 6월 달에 되려면 3월 달에 발의가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지부진 못 가면 대통령이 발의할 거야라고 하는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날짜까지 못 박았죠. 기간을 못 박아서 3월까지 준비해 국회가. 만약에 국회에서 3월까지 준비 못하면
합의가 안 되면 합의 안 되는 거 빼놓고 합의된 것만이라도 정부에서 발의할 거야라고 지금 딱 공식 그렇죠. 천명한 겁니다. 데드라인 준 거예요. 예. 그때까지 해라. 그랬더니 자유당이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법에 정해진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네. 위법이 아니잖아. 그렇죠. 위법이 아니고요. 자유당에서도 그렇고 그때 대선 주자들이 다 지방선거 때 하자고 합의했던 발칵 뒤집힐 부분이죠. 이유가 뭐 있어. 지들이 입장을 말을 바꾼 거지. 진짜 그렇죠. 나쁜 놈들이에요. 네. 그거는. 참. 자, 다음에. 지방 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 분권 개헌을 해도 된다. 이건 뭐 우리가 방송으로도 지금 뭐 시리즈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거예요. 중앙 집권적인 나라를 만들면 자신이 편해요. 그렇죠. 지방 자치단체들 쥐고 흔들면 되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제대로 된 나라를 갖추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했던 이야기도 항상 그런 건데 지방 분권이 안 만들어지면 제대로 된 복지 안 돼요. 그리고 지방이 예산을 포함한 것들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당연히 지자체들은 복지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대가 국민 개개인의 수준이 과거하고는 사실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잖아요. 국민 개개인들이 어떤 지적 능력이 가르침이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정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지금은 국민들이 그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잘났어요.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시스템대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너무 많이 누적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경찰, 소방, 에너지 이런 것들도 지방이 독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과거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 향수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위층에 있는 정부 관료들도 아마 이런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다음 메시지는요. 개헌, 권력구조 개편 합의 안 되면 미루어야. 이게 앞에 개헌이 빠져야 돼요. 권력구조 개편인 합의가 안 되면 미루고 권력구조를 놔두고라도 예,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필요한 거죠. 지금 정치권은요 권력구조 만드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의원 집정부제냐, 내각제냐, 대통령 중임제냐, 뭐 단임이냐, 요거는 자기들 정파간의 이익이고 국민을 위한 개헌은 지방분권, 복지, 뭐 인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개헌이 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1월 9일 날 나왔던 위안부 합의에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요?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죄해야 해결된 거다. 처음에는 저도 좀 의아해했거든요. 강경화 장관의 발표를 보고 이게 합의를 파기한 것도 아니고 파기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신의 한 수더라고요. 어제하고 오늘은 아직까지는 일본의 반응은 반발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 몇 분은 그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인터뷰를 보면. 네. 우리가 받고 싶은 건 사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정 보도 채널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위안부 할머니를 인터뷰해놓고 그분한테는 이거 말도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워딩을 내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의 반응은 말도 안 된다야. 그리고 할머니들 반응은 우리는 사죄를 받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된다 그래. 뭐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편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할머니들 입장에서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울분을 일단 토로하는 거고요. 예. 급진적으로 하고 싶으셔 하는 분들은 일본과의 합의 무효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관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 위치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묶여져 있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최소한 일본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는 건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일본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먹혔다는 거죠. 근데 파기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럼 파기 아니냐? 니들이 주는 10억엔 가져가 이거예요. 그렇죠. 딱 거기까지만 한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재협상 없고 파기 안 한다. 공식적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사죄하고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전 세계에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줘야 된다. 그것이 우선 선결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그 전에 이명박 무슨 짓을 저질렀던 그 정부가 아무리 칠할 맞은 정부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였어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그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렇다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 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무효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특히 외교적인 문제는
다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잘못하면 고립될 수가 있어요. 외교가에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일본한테 공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우리 10억엔 돌려주려고 지금 갖고 있고 그 돈은 10억엔만큼은 대한민국 정부 예산으로 줄 테니까 그리고 갖고 있을 거야. 돌려줄 거야. 니들의 의사를 얘기해. 라고 공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지금 굉장히 황당한 거거든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력이 몇이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10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7위입니다. 7위. 일본도 돈이 있지만 한국도 돈이 있습니다. 준 돈 가져가. 인데 난 이렇게 봤어요. 약간 다른 문제인데 합의라는 건 했잖아요. 국가 간에. 그걸 파기하고 말고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조약도 아니었죠. 말도 안 되는 거라도 아베하고 박근혜 사이에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막 합의도 막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아예 합의라고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행위로만 보고 그렇죠. 일본은 돈을 중심으로 보고 돈 줬으니까 끝난 거다라고 보고 피해자들이나 한국에서는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겠다가 핵심이면 그 합의 자체를 한 일 간의 한 협상이 아니고요. 합의가 아니고 아베와 박근혜 간의 합의로만 그냥 인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가 개입돼 있고 엄연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 있죠. 국가 간의 조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에 관련된 문제면 박근혜와 아베식으로 해결하면 다 무효라고. 일본이 미치고 환장하는 그 반응을 보면 굉장히 대한민국 외교부가 굉장히 잘한 내용을 발표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관계가 깨지는 건 싫어. 근데 파기는 안 했대. 근데 돈은 돌려준대. 애매모호한, 어쩔 때는 그런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양쪽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외교적인 현재 상황을 보면 엊그저께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창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고 한미군사훈련도 연기하고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바라보면서 수를 놓아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외교가 굉장히 긴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일본한테 대고 파기라고 얘기하는 순간 일본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을 적으로 만드는 순간 미국과의 관계도 그리 썩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제기구가요. 트럼프가 자기들이 돈 내놓는 거 있죠. 그것을 상당히 많이 거둬들이면서 특히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 일본이 가장 대주주가 돼가고 있죠.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일본 자체가 미국에 이어서 미국의 그 호가호위하는 딱 그런 세력 느낌이기 때문에 어쨌건 바라보는 관점 차이겠지만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칭찬 일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솔직히 들지만 방법은 어느 쪽 방법이 나와도 욕먹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일본이 박근혜 때 한 건 사과 아니야. 아베가 전화해서 박근혜한테 사과하는 게 뭔 사과입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 합의는 다 무효된 거예요. 자, 재벌 개혁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벌 개혁은 재벌 대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상조 위원장 등을 통해 가지고 1년 정도 지금 유예하고 있어요. 스스로 시스템을 고쳐라. 정말로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에 끝날 수도 있어. 그래서 원건파인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건 재벌들한테는 이런 메시지 줬고요. 자,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협정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UAE와 흠결 있는 협정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수정하겠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방송에도 이야기가 또 나올 거니까 뭐 깊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요즘에는 다 맥락이 나와버렸어요. 비밀 무슨 협정이라고 해도 나오는 메시지가 다 나와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나왔는데 예초에 임종석 실장이 UAE를 간 이유가 이제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모든 얼개가 다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방송에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칼둔도 어제 와서 청와대에 들렀다 대통령을 내방하고 갔죠.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인데요. 문제는 이명박 같은 자들이 정권으로 있을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먹은 건지가 감이 안 올 정도. 자, 최저임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뭐 또다시 우리가 다시 다룰 텐데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정착되면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엄청 많아요. 일단 자유한국당, 재벌들 쪽에서는 사실 그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언론들이 계속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보도를 엄청 쏟아내고 있거든요. 직원들을 자르고 있다. 경비 노동자분들이 잘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여기다가 안철수도 한 숟갈 얹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아젠다, 적폐청산 뭐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룰 만한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최저임금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 자유질의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대통령이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모습들인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못 봤던 그림이기도 하죠. 저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내가 지지난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그렇게 길거리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있었던 것, 그리고 선거 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떠들었던 것이 너무 뿌듯해요. 너무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예. 사실 이런 기자회견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심지어는 평창 마스코트를 손에 들고 손을 번쩍 든 기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지목받기 위해서. 어쨌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어떤 기사에서는 봉숭아학당이라고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요. 하늘에서 눈이 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고 디테일하게 숫자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큰 흐름을 갖고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 디테일한 것들은 장관들이 또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이 또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 자유스럽게 막 이야기하고 팔짱도 끼웠다가 막 호주머니에 손도 넣었다가 그게 꼭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들 속에 그런 비슷한 모습 보여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번 기자회견 75분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기자회견에 대해서 트윗에 올렸는데요. 놀랍다. 75분이다. 미국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반응들을 기자가 직접 트윗에 올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대학생들이 백악관에서 어떤 모의법정 같은 세미나를 하고 있는 그 행사 장소에 불쑥 들어가서 지금 시간 한 15분 정도 있으니까 빨리 질문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고 이렇게 쑥 빠지는 그런 일화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놓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9일 전에 김정은의 신년사 박수소리 집어넣고 혼자 같은 신년사에도 체제가 너무 다름을 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억하시나요? 2016년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 김정은과 비슷했어요. 그렇죠. 그냥 노트북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고 그냥 관람객만 객석으로 앉았던 그런 느낌. 박근혜 씨는 확실히 그럴만 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잘못해서 설화를 일으키는 것이 차라리 질문 안 받는다고 욕먹는 것보다 훨씬 못한 일이니까 더 좋은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대통령들 기자회견하는 모습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기자회견 모습을 딱 비교해 보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국 대통령들도 문재인 대통령만큼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기자들의 깜짝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전체를 다 대답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앞으로 후보군만 생각해봐도 그런 일은 훨씬 더 활성화될 거예요. 네. 그 즉석에서 답할 수 있을 만큼의 개념은 좀 갖추고 있고 숫자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숫자는. 자,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잘 봤습니다. 워낙에 이제 중요한 뉴스에 서로가 가리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보다 뉴스 밸류로만 보면 남북 고위급 회담이 더 큰 뉴스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은 이제 날짜가 하루가 또 지났기 때문에 약간 묵은 뉴스 느낌으로 조금 더 다뤄드릴게요. 지금 결론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전 10시에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있긴 합니다만 나온 결론은 뭐냐면은 사상 최대 북 방문단이 평창에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더라고요. 북한을 용로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 안들이에요. 예.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페리를 타고 와라. 그래서 그 페리에서 숙소도 쓰고 거기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열차 이용하자는 사람도 있고요. 그 육로로 내려오면서 버스 타고 오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이왕 올 거면은 중국 통해 가서 들어올 게 아니고 엄연히 길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차도도 있고. 기차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갈 수 있죠. 약간 철도를 손을 버긴 해야 되죠. 지금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북한과 남한이 연결되는 철도 라인이 동해선과 그다음에 경의선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동해선은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그동안 이게 유지보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장담할 수 없고 경의선은 이미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거의 이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기차를 타고 개성까지 갈 수 있어요. 개성에서도 올 수 있고 단 유지보수 문제가 걸려서 이게 과연 제대로 돼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철도 점검 팀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서두르면 능력이 일주일 안에 끝난대요. 점검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남북이 대화가 되고 평화를 상징하는 개성에서 기차를 타고
도라산역에 와서 그렇죠. 예. 갈아타고 서울역 와서 그 다음에 새로 생긴 KTX 갈아타고 가는 예. 방법과 북한에서 만약 열차 대기가 힘들다면 우리 열차 여유대가 많이 있대요. 여유가. 그래서 우리나라 열차가 개성까지 가서 선수단을 태우고 서울역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면 그게 훨씬 더 이벤트적으로 좋을 것 예, 같아요. 이게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이 기차를 활용한 방법만큼 정말 홍보가 많이 되는 방법도 없고 평화라는 이미지로 두 번째 서울역에서 새로 생긴 경강선 예. 강릉 가는 거예요. KTX. 이 경강선 홍보하기에 이렇게 좋은 그 기회가 없다는 거죠. 예, 경강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철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 이미지, 그렇죠. 그 어떤 의미 담고 있는 의미가 연결돼 있는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다는 뜻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기차가 개성까지 가는 상황이거나 북한 기차가 도라산역까지 와서 선수단을 실어 나르는 상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감격적이겠다. 남북 간의 합의만 되면 기차 타고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용로로 오는 방법이. 서로에게 이득이에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이제 세계와 소통하려고 한다는 이미지도 줄 수 있고요. 올림픽 개소에 있어서 뜬금없이 무슨 김포공항이나 뭐 이런 데서 내리는 뭐 이런 식의 그런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던 때 임기 말이죠. 그때는 개성공단도 이제 뭐 활짝 열려 있었던 상황이고 이미 남북 간의 왕래를 하기 위해서 열차는 이미 다 이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로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다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잇는다는 의미에서는 철도를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타고 오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문순 지사의 페리 아이디어는 일단 제 3순위. 사실은 그렇게 도라산역이라는 평화를 상징하는 구간이에요. 도라산역이라는 곳이. 도라산역 지나면 개성이거든요. 그곳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도 굉장히 전 세계에 많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요. 나머지 뭐 선수단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응원단은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또 서로 간에 협의를 막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서해 군 통신선이 복원됐는데 이게 9일날 남북 고위급회담을 시작하자마자 북한이 이걸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왜 판문점에서 연락망을 다시 재개하는 거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죠. 그게 이제 한쪽에는 서해 군 통신선이 있고 동쪽에도 동해 통신선이 있는데 동해 통신선이 그 불이 나가지고 타버려가지고 산불 때문에 이걸 다시 이걸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군사분계선에서 사고가 나면 서로 간에 야 이거 우리 오발난 거야. 긴장하지 마 이런 식의 서로 간에 수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 선이 복원됐다는 의미에서 개성공단 같은 데를 폐쇄해버리니까 북한 쪽에서 코드 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앞으로 그런 일 없게 그 핸드폰 몇 대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좀 카톡 같은 걸로 좀 하고 좀. 야, 무료로 쓰라고. 그쪽이 터질 거 아니야. 우리가 요금 부담할 테니까 그쪽에서 쓰라고. 아니, 그 군사분계선 넘어서도 아마 우리나라 4G 다 될 거예요. 다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톡보다는 텔레그램으로. 보안을 위해서. 북한이 이제 남북 고위급회담 하자마자 그 시간에 바로 그걸 연결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속전속결 일사천리가 정말 실감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굉장히 특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체 신년사 분량의 4분의 1을 할애할 정도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무선에서 적극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왔던 사람들 태도도 완전 다르잖아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불러줬다는 그 부분이 되게 감동스러웠는데 계속 뉴스에서 이 지금 왔던 사람 리선권 이 사람이 왔을 때 저번에 왔을 때 하고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그분 군인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 민간인 된 거지. 전역해가지고 군복 입은 민간인. 예전에는 사실은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이었죠. 우리나라 언론들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북한의 대표적인 매파, 강경파다. 그렇지. 네, 그 이전까지 군인이었으니까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경파라고 봤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평통위원장 정도 되면 조평통위원장이 이렇게 강경파가 앉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강경파가 아니고 성격이 호탕하더만요. 그렇죠. 예. 그분 성격이 그분이란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연배도 있으니까 뭐. 기자가 질문하는 거 보셨어요? 조평통위원장한테 우리나라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북핵 문제를 얘기를 해요. 뭔데? 그 새끼 찾아야 돼. 진짜 욕먹을 만하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는 이제 엿을 먹였죠. 어떻게 왜곡하려고? 그렇지. 그렇게 엿을 먹여버려요. 그러니까 기레기가 완전히 다 아는 거야 그쪽도. 다 보고 있죠. 우리나라 기레기 상황을 다 알고 있지 북한이라고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뭔데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 당국자 간의 회담 장소에서 북핵 얘기를 꺼내는 거는요. 예의가 정말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가 북핵도 어떻게 의제로 넣을까요? 그러면 북한의 당국자가 북핵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서로 잽을 날리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인사치레고 잽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 나눴어라고 외국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관계국들한테. 그런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요. 맞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지. 개념이 없다 보니까 생각난 대로 막 짓거리는 거야. 제일 큰 이슈만 던지면 뭔가 기자로서 할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한테 북핵은 일종의 연장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 어떤 조건이 하나도 안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슈를 가지고 질문의 의도가 그거잖아요. 니들 핵은 언제 없앨 건데 이거잖아. 그 기자가 그거 멍청한 짓 하는 거지. 최대한 내가 은장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는 은장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를까. 이제 시작했는데. 이 잔치집 와가지고 똥 싸는 짓이죠 진짜. 진똥. 그래 또 그런가? 이런 개망하네. 문재인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그걸 들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잘 되고 있나.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조명근 장관이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들었을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도 그렇게 듣고 있을 거고 사실은 간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선을 건너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다 하게 된 거고요. 그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만 들었을까요? 지금 우리 이 방송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럴래나? 동무들 잘 듣고 있습니까? 그 상황을 라이브로 미국도 들었을 거고요. 중국도 들었을 거고요. 일본도 들었을 거예요. 러시아도 들었을 거고. 라이브로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와 북한의 기술력으로 그 라이브를 끊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북한도 방식은 다르지만 원하는 건 평화고요. 어느 쪽도 다 평화인데 오히려 트럼프가 평화를 진짜로 원하는지를 모르겠다 싶은 정도가 국제적인 분석이잖아요. 정말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더 긴장 상태 만들고 그렇다고 우리는 트럼프를 또 욕할 수도 없어요. 트럼프야 뭐 나만 유명해진다면 뭐 전쟁을 하든 평화를 하든 뭐든 좋아. 나만 대장으로 취급해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이제 살살 달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살 이끌어주면서 우쭈쭈 해주면 따라옵니다. 쉬는 시간에 TV하고 트위터만 한대잖아요. 미스터 트럼프, SNS는 인생의 낭비요. SNS를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사적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순간입니다. 일종의 중독 뭐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방송 3,000회쯤 했을 때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 즈음에 그 후에는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을까? 우리 방송으로 저는 꼭 그건 전하고 싶어요. 정말 날씨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봄이 오듯이 녹고 여름이 오듯이 뜨거워지고 가을이 오면은 이렇게 뭔가 수확이 있고 무르익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겨울에 춥고. 예, 겨울쯤 되면 이제 그 미사일 한번 빵 쏘고 미국 또 긴장하고 기분 나쁘고. 겨울 되면은 저기 백두산에 눈꽃 구경 가야죠. 기차 타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도 한번 풀리기 시작한 걸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여정부하고 국민의 정부를 돌아보면 금강산에 관광 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물론 거기서 뭐 총 쏘고 이런 사건도 좀 있어서 좀 중간에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조용필 씨를 비롯한 가수들이 평양 가서 공연을 했어요. 맞아요. 핑클. 그게 교류잖아요. 교류. 처음에 북한 사람들이 조용필 씨 공연하는 그 표정을 TV로 중계해 준 적이 있었어요. SBS에서 그 당시 10여 년 전에.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벌쭘해요. 처음 들어본 노래들이잖아요. 조용필 씨도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갔을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알만한 노래를 데리고 갔는데 발성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북한식의 무슨 뭐 악단 그러면 발성이 뻔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혀가 안 좋아서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걸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고 조용필식 발성은 그래도 그쪽에 먹혀요. 근데 그냥 락 발성 있죠. 윤도현 밴드가 간 건 또 다른 의미였어요. 서구 유럽적인 완전 낙발성은 좀 안 먹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사실 있는데 조용필 씨도 사실 락에 기반한 분인데 이분 자체가 음악 자체가 약간 판소리적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음악 느낌이 있다 보니까 뽕기.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하다가 나중에는 한 몸 돼가지고 2시간 정도
공연이 끝날 때쯤에는 눈물을 흘리고 막 얼싸안고 막 이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게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금강산도 가고 평양에 가서 공연도 하고 개성공단은 무시로 들락거리고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7, 8년 정도 사이에 실질적인 막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막 하는 거 다 합치면 그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국제사회, 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유엔, 미국으로부터 이게 허락이라면 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그 관계로 다시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잠깐씩만 코멘트해보고 끝낼게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도 핵을 포기할 수 있어요. 자기 체제만 보장해주고 안 쳐들어온다는 가정만에 포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시점이랄까 그 전망들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중요하다고 봐요.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50년 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성장 과정을 관찰을 했거든요. 처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처럼 굴욕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내적인 내상을 입어가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북한은 충분히 관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른 측면에서 대등한 관계로 어떤 자본주의 주류시장의 그 연결고리를 맺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보석 때문에 핵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평창올림픽 이후에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북한이라는 정치 시스템이 자본주의를 선택하려고 할 때 미국이 그 정도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일원으로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가 다 결정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게 단시간 내에 글쎄요. 북핵 포기라는 부분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핵 사찰을 받겠다는 것은요. 그 선언이 나온다는 것은 한반도에 이제 영구적인 평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가 한 2021년 정도.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들 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 예. 그 말은 해결이란 말이 뭐예요? 핵을 동결하거나 아예 못 쓰게 만들거나 폐기하거나 거기에 전제 조건은 미국이 북한과 종전, 평화, 불가침 이런 협정들을 맺어내면 그 순간에 폐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가운데 끼어 있는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다. 저는 그 시기가 2021년이라고 보는 게 지금 앞으로 충분히 조율해 나갈 시기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 협정을 맺으면 재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보고 있어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8월 23일 국민가수 조용필은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광복 60주년 콘서트를 열었다. 조용필 씨가 오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혼을 담은 열창으로 북녘 동포들의 마음을 연 조용필 씨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야말로 이 역사적인 평양 콘서트 성공적으로 마치신 것 축하드리고요.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평양에서 오늘 10시 20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11시 1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5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네요. 이 평양 콘서트 실황을 보니까요. 오빠 부대는 물론 없고 객석의 분위기와 남측과는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음악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무대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생소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좀 힘들겠다는 뭐 저희들 다 알고 했습니다만 뭐 그런 대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공연이 진행될수록 딱딱했던 표정들도 풀리고 또 눈물도 보이시고 이런 마음을 여는 모습들을 저희도 볼 수가 있었는데 본인으로서는 언제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처음에 빠른 곡 할 때는 그 음악 소리 뭐 이런 것들의 좀 어떤 놀라움 같은 거, 그 다음에 친구여를 부르면서 그 앞에 그 관중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때부터 이젠 풀어지겠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공연에서 북측이 특별히 이 히트곡들 중에 이 곡을 좀 불러주십사 한 곡이 있었다던데요. 그 겨울에 찻집하고 돌아요 부산아. 그리고 이제 도착하니까 그 허공하고 모나리자. 네. 당일날 홀로아리랑 이렇게 해서 그 총 5곡. 홀로아리랑 같은 건 처음 해보기 때문에 네. 악볼 보고 했습니다. 북측 노래 2곡도 준비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선정하신 건지요? 제가 그 쭉 한 100여 곡을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자장가하고 험난한 풍파하고 다시 만나네. 그 자장가는 그 어떤 남과 북의 어떤 그 동심의 세계로 이건 참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리고 험난한 풍파 너머는 그 꼭 이상가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남과 북이 즐기는 음악 장르가 다르지만 북측 관객들이 특별히 이 조용필 씨의 공연, 노래에 감동을 받은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본인은 느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언어로 쓰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실 좀 생소한 그런 그 음악이지만 결국은 그 음악을 가사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서가 그래도 같은 점은 많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번 공연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 가수에서 이제 민족 가수가 되셨다 이런 평가를 북측에서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감회는 어떠셨어요? 당신은 민족 가수입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 좀 그러면서 통일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런 공연을 자주 함으로써 이해하고 또 문화를 서로 교류하면서 가까워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때 그렇게 썼더라고요. 조선이 이런 사람 있어? 아니 이 사람이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연대 초대 총장 백낙준 동상 앞에 친일파라고 쓴 글씨를 붙이면서 이게 기사화됐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조선일보 계열에 입사한 후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밥그릇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변절의 어떤 아이콘 중에 하나구나. 네. 변절이라기보다 밥그릇에 충성하다 보니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제가 전공이 그쪽이니까 만약에 조선일보나 TV조선에서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입사를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었거든요. 전 못해요. 아무리 그게 밥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쓸 수 없는 내 마인드가 아닌 거를 계속 기사로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들어가서 조선일보를 한번 개혁해보겠다 이런 생각. 그건 손석희의 사장급이고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단으로 들어가면 뭐 왕따 당하고 그냥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영혼 없이 기사를 쓰니까 바로 그걸 기레기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답이 달라질 건 없어요. 저열하고 좀 값싼 정신세계가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부탁한다고 안 그러면은 어떤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우르르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은 있겠죠. 되도록 그런 비판적으로 댓글을 달더라도 좀 고운 말로 좀 논리적으로 좀 인격을 좀 보호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마저도 표현을 안 하시잖아요. 관계가 스타와 팬의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수평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감히 명령 같은 걸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을 받은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생각이 같든 다르든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입니다. 기자분들께서도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그리고 악플의 어떤 속성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 악플 달던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다는 악플이 있어요. 네 생각 좀 바꿔줘 제발 부탁해 이런 느낌으로 악플이라는 개념이 내용의 악플성을 떠나고 형식의 악플 있잖아요. 쌍욕이 섞이고 표현이 거칠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잘하면 자기가 악플 달았던 기억이 없어요. 악플을 달았던 기억이 없는 듯이 사라진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력을 봤더니 한 3달 전에 악플 달던 분이 최근에는 칭찬하는 댓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 관계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의 그런 지향점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내가 말할 처지는 아니다라고 완곡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기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리더로서 지지층의 리더로서 당신이 어떤 지침을 내려달라. 그러면은 내가 좀 더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의도였던 거잖아.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이 말 때문에 완전히 증폭된 거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동안 사실은 편하게 기사를 써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댓글 부대하고 한편일 때는 이런 불만보다 칭찬을 더 많이 받았을 테니까 지난 거의 9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 정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힘으로 저지를 한다고 하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이런 식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썼던 기사의 타이틀 같은 걸 보면요. 불과 며칠 전에 문 대통령 1987을 본 것에 대해서 정치색 짙은 영화 관람한 문 대통령 이렇게 쓰고요. 안철수 중요 선거 때마다 영화 정치, 네 번째는 내부자들 이렇게 딱 분위기가 다르게 쓰잖아요. 그리고 기자 수첩, 취임 100일의 교훈,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라던가 아니면 청와대 내로남불 옹호론까지 만들어 홍종학 구하기, 쪼개기 증여, 상식적 방법 이런 식으로 계속 관실 양모 행정관이었는데 당시는 주가를 조작한 BBK 김경준에게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다스와 다른 투자자들의 소송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양 전 행정관은 SBS 취재진에 김재수 당시 LA 총영사가 요청해 문건을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수 전 총영사는 다스 소송 대리인이었는데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한국 외교관인 총영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 김 전 총영사가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와 재산 동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양 전 행정관은 말했습니다. 양 전 행정관은 민간 기업의 일에 왜 청와대가 나섰느냐는 질문에는 김경준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BBK 소송 법정에 나오라고 하면서 대통령 이름이 계속 언급돼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권재진 민정 당시 수석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업적으로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 지시로 그 업무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양 전 행정관은 말했습니다. 그 뒤 다스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스위스 계좌에 있던 김경준 씨 돈 14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런 날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날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정말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 저 멀리 시골 인천에서 달려오신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시골 인천에서 달려온 이 추운 칼바람을 헤치고 온 유명정입니다.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거 봐. 시골이라는 얘기 왜 했냐면 서울 출신인 사람들이 꼭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어요. 나도 그래도 대도시 광주 출신이잖아. 나 지방 간다. 뭐. 근데 아니 지방이라는 표현은 괜찮지. 시골이라 그래. 꼭 이번 추석 때 시골 가요? 나 광주라고 임마. 그래서 내가 한번 안가품 한번 해봤어요. 나는 서울 사람이잖아 지금. 아니, 인천은 시골이 맞는 게요. 어젯밤에 눈이 살짝 한 3mm, 5mm 정도 쌓였는데 길이 다 빙판이졌어요. 제설 작업 안 해서. 유정복이 그 시기 때문에. 시골 맞아요. 와, 서울은요. 편집 끝나고 잠깐 운동 나갔을 때 걸어보니까 딱 나가는 순간에 이미 이면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마을버스 정도 다니는 도로는 소방차처럼 생긴 차가 있어. 계속 연막칼슘 뿌리고 다니는데 정말 부지런하구나 봤고요. 자, 눈이라고는 부산에서 코빼기도 못 봤던. 그렇죠. 바로 그런 분이시죠. 네. 서울 올라와서 많이 버거 있죠 지금. 네. 아니 저 양반도 인천이에요. 그러니까요. 시골 인천에서 올라오신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참고로 그 야수님은 예전에 그 동화매립지라는 곳에서 살고 계세요. 동화에서 만든 매립지. 더 시골인가요? 그래요? 청라지구라고. 거기가 동화매립지예요. 아, 그래서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쓰레기를 치워내고 공사하나 보네. 그렇군요. 언제 이사 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너무 추워요. 이사하기가? 네. 요즘 포장이사 맡기면요. 보고만 있으면 돼요. 포장이사가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살림꾼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오늘도 네. 길냥이 밥을 주고 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자, 이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출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반대되는 글을 써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이 기자가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의 그 답변을 우리가 우리 언어로 우리 생각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예전과 같은 시대가 아니고 세상이 변해서 사람들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사개진을 활발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라 내가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당신들이 발맞춰야 가는데 당신은 아직 변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변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를 포함해서 기레기라고 하는 이 기자들은 자신들이 아주 엄청난 엘리트의식에 쩔어 있어서 국민들이 자기들이 가르쳐야 될 대상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반박글이 달리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감히 나한테.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조선일보사의 그 전체적인 맥락이 보이는 게 오늘 또 조선 TV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조선 TV 기자가 오늘 그 자유질문의 첫 번째 원칙이 그겁니다. 한 가지씩만 질문하세요 그랬어요.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그 원칙을 세워놨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사가지 없어요. 대통령이 고르세요 그랬어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이게 조선일보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박근혜 때는 뭐 핸드폰도 두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다 맨몸으로 들어가던 그런 애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신년 기자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스트가 추가될 거라는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특히 예의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 질문 내용이 상관없이 흔히 이런 식의 말을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진짜 괘씸한 건 그 청와대 기자단 해체 뭐 이런 청원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민주정부와 그렇지 않은 정부의 차이점은 출입처라는 게 있는데 보통 출입처 그 제도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착 관계가 생겨요.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출입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출입처를 비판할 수 있는 건 민주정부 때만 가능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청와대에 맨날 날선 기사만 쓰고 있는 신문사 기자가 청와대 직원들한테 좋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같은 데서는 워낙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날선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찬양하는 거, 외국 갔다 오면은 무슨 경제효과 막 사죠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대면서 유착 관계로서 유지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복도 없고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선일보 정도 같으면은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상천하 유아 덕전 이런 느낌 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권에 대해서 가르치려 들고 뭔가 조그만 꼬투리가 보이면 그거를 확대시켜가지고 기사 타이틀로 쓰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 기자단 해체하라는 청원이 걸리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출입처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기자실이 없고. 근데 그게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거라도 얻어 먹어야 될 사람들이 가서 정상적으로 출입하면서 어떤 정보를 얻어왔는데 그 자체가 홍보용이에요. 출입처에서 나오는 좋은 재료가 신문사나 방송사 기자들한테 나갈 때는 좋은 기사가 나가지 나쁜 기사가 나가겠습니까? 근데 홍보용인데 그러면서 유착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사무실 같은 걸 없애는 형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취재는 하되 그 취재 자체가 어떤 자율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보장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입처 취재단 자체가 일종의 계급화돼가지고 이 메이저 언론 그리고 그 한 중간 규모의 언론, 이게 소형 언론, 그리고 신생 언론 이렇게 완전 계급처럼 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출입처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왜 다 참고 있는 건지 좀 납득하기 힘들더라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좋은 출발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에 대해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또 평창올림픽 그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남북 대화가 관계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북한 핵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이란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투트랙 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또 노력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또 북핵 문제 해결의 부분에서 좀 진도가 나가야 또 남북관계도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된다며 성과가 나올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 제재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도 완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북핵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고강도 제재 압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국회에 개헌안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면서 국회 합의 마지노선을 2월 말로 못 박았습니다.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라며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담는 것은 하나의 합의를 이뤄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연기하더라도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으로 개헌을 하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정부 발의 시 최소한의 개헌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정부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BBK 김경준 씨의 돈이 들어있는 스위스 계좌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동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 문건을 작성한 건 청와대 법무비서 대통령이 취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중요한 연설들이 있어요. 하나는 취임식에서 하는 연설. 그 취임식도 사실 약식이었어. 그렇죠. 비상국면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누릴 걸 못 누렸어. 국회의사당에 몇만 명 모아놓고 선수하고 이러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국회에 있는 로텐도어인가 거기서 약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크게 하는 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취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코미디 같은 얘기 하나 나와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조선비제 박정혁 기자입니다. 저 2017년에 그 대통령께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들한테 이제 문자 폭탄이나 18원 후원금 같은 게 이제 쏟아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도한 표현들이 있어서 의원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위로도 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거창하게 드린 이유는 기자들이 이제 기사로 표현을 할 때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그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격한 표현들이 있다면 그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언론인들께서는 기사에 대해서 독자들의 의견을
과거부터 받으실 텐데요.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많은 이렇게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뭐 우리 제도 언론의 비판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뭐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여러 가지 트윗이나 뭐 그렇게 뭐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와 생각이 각은 다르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선 비즈? 결국은 조선 기자죠? 예, 조선일보 계열사죠. 조선일보 계열의 경제 전문 신문 뭐 이런 건데 거기 기자가 악플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악플이 너무 심해서 대통령께서 그거를 좀 자제 좀 방법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게 대선 국면에서 한번 그런 요청이 있었죠. 예. 답은 사실 뻔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지향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자를 욕하기 전에 이건 조선일보라는 그 매체가 갖고 있는 지향점이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어찌됐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기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기자가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자유분방하게 질문할 수 있게 100%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딴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요. 이 기자가 중국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홀대론을 타이틀로 쓴 첫 기자래요. 네, 혼밥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성함은 조선비지의 박정엽 기자님이시고요. 또 나름 페미니스트세요. 박이정엽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